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지난 7월이죠.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시대 변화에 맞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공제 금액, 최고 세율 책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다, 합리적인 개편 등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번에 저희 시드머니에서 다뤘던 증여, 양도, 세무조사 관련 방송 콘텐츠가 유튜브 상에서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한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총 2개의 젠더로 진행이 되는데요. 증여, 양도,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안순환 세무사님, 박상정 앵커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안순환 세무사님 오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자꾸 생긴 게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댓글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도 터졌고 네.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는, 아니 세금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세금에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맞습니다. 깨달았고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시드머니에 좋은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영상을 제치고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1위입니다. 뿐만 1위, 아니라 금메달. 그러니까요. 보신 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으신 얘기도 너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댓글을 1000개 가깝게 달아주셨어요. 엄청납니다. 이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보니까 이런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그렇죠. 저도 이런 그래요. 네, 반응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김아이리스님께서 사이다세요, 속 시원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 그리고 바나샤님은 이런 솔직한 방송은 처음 본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게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좀 애매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고 나면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데 우리 세무사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못 바꿉니다. 그냥 그래서 그대로 답변해 주십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이님께서는 정말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전파크님께서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정확하다고. 그 내공이 또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면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뿌듯합니다. 박일구님께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세무 관련 방송하시는 분이네요.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하셨어요. 우리 세무사님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분이네 하시는데 우리 세무사님 또 라디오에도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뵙기 전에 제가 퇴근길에 늘 듣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하셨던 분이어서 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또 목소리에 많이. 굉장히 좀 친근함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또 다른 댓글 없나요? 네, 민수킴님께서는 세무사 중에서도 대마왕급이야. 어설픈 세무사 유튜버랑은 레벨이 달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이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도 20개 이상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댓글이 가장 눈에 띄던데 브라이언님께서 네. 박수 하시면서 다들 겁주고 자기 찾아오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세무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세무는 무조건 세무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무소 찾아가세요. 뭐 이런 영상들만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 찾아오라고 하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또 근데 잘하시고. 좋은 것만 다 읽어주신 것 같아요. 나쁜 게 없어요. 보통- 나쁜 게 대체로 우리 정부요. 정부역에. 칼 안 든 강도들, 에휴 뭐 이런 거 잠시 후에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Q&A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 우리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질문이야 라고 하실 질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세금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진짜 이게 문제가 되나?
방송 보고 나니까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마디로 세무사님 관점에서 세금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아니라 시청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1000개 가량의 댓글 중에서는 질문이 상당히 좀 많아서 네. 첫 번째로는 정의의 댓글 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대요. 그래서 자식이 대신 계약을 하고 돈을 다 내는 거죠.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단 아파트를 다시 판매했을 경우에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모님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네. 되고 부모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마 자녀분이 직장 다니는 경제력이 있는 자녀분이 계약금도 내고 이렇게 돈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주변에.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가점 점수가 좋거든요. 맞아요. 한 20년 무주택으로 사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점 점수가 상당히 네. 높게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나오잖아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증여 같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족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세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녀가 내주는 예, 자녀가 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팔고 나서 내 원금은 가지고 가겠다. 원금하고 이자 내는 돈을 다 갚아준다 이 말씀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저기서 부모님이 여기서 한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쳐봐요. 계약도 가서 아들이 했어요. 계약금도 아들이 냈어. 중도금도 아들이 내고, 그 다음에 대출도 아들 내고, 이자도 내주고. 아들이 다 했죠. 다 하고 부모님은 그냥 나중에 명의만 빌려. 예, 그 이제 갭 투자를 했다면은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내서 네. 아버지와 부모님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은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 증여가 명의신탁으로 아니라. 걸려요? 네, 자녀가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아. 아파트에 당첨을 받고, 예, 그거는 실질적인 다 돈 부담도 자녀가 했기 때문에 네네. 행위를 부모님이 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금 부담까지 자녀가 다 했기 때문에 대여금 처리는 했다 할 만정, 원금은 돌려받았을 망정, 네. 네, 그거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을 부모님 돈으로 돈이 들어야 되고, 예, 일부 대출금이라도 자금이요? 대출금하고 이자 내준 거야, 그거야 차용증을 쓰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16년에 만약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이에 조사가 나온다면은 돈 돌려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해서 네.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그 부모님 소득에서 매월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또- 맞죠. 예, 그와 같은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놔야만이 예, 증여라고 안 보고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조치를 사전에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이게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네.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이제 되나요? 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아, 그래서 법 부모님이 위반이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네. 자녀는 집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 집으로 보면 두 채가 돼서 중과세가 또 자녀 집으로 간주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불이익이 크군요. 예, 이제 1주택자라고 각각 1주택이면 피해가 크질 않는데 네. 자녀 입장에서는 2주택자고 부모 입장에서 1주택이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비과세인데 자녀 입장은 비과세가 안 되죠. 아, 다른 그럴 수도 중과세가 있겠다. 되는 것들도 있고. 아, 부모님 돈이 일부라도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일부의 구체적인 퍼센티지가 근데 정해져 그런 건 있나요? 아니지만은 만일에 이게 부모님이 만약 하셨다면은 부모님 아무 돈도 없이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이 그렇다면은 부모님도 자기 돈 범위 내에서는 하고 부족 자금을 예, 대출 받는 것도 예, 대출 이자를 이제 대출 원금이야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했겠죠. 네. 이자까지 다 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능력이 안 되신단 말이지 그쵸,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당첨받고 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그다음에 전세금 받아서 잔금 내고 이렇게 하고 부모님 돈을 한 푼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명의신탁이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명의신탁이 되면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또 부과 대상이에요. 아, 과태료도 예, 여러 나온다. 가지를 좀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법도 우리 상식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얼마 내면은 합법이고 얼마 네. 안 내면 불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먼저 내고 부족한 돈은 자녀한테 차용증을 쓰고 또 이렇게 이자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합법적이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실제로 자녀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점수가 안 되니까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당첨돼가지고 예, 네. 돈을 자녀들이 해가지고 이게 명의시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조심하셔야 되는 생각보다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분은 침묵계 같은 거 안 하시죠? 요즘은 친목계 예. 잘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 또 뭐 개돈 떼이고 뭐 네. 그런 경우들이 저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기하면 주변에 좀 웃는데 제가 증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입사 초창기에는 주식을 안 하고 이 개를 했어요. 아, 개를 했다고요? 네, 저희 엄마가 이거 뭔 일이래? 뒷번호를 주신다고 하셔서 뭔지도 아, 모르고. 엄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월급에서 약간만 정말 적은 소액으로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같이 하자고 해서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돈 받았어요? 그쵸, 당연하죠. 뒷번호니까 난 떼였는 줄 알고. 걔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개와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던스트님께서 우리는 친척끼리 개를 하는데요. 친척끼리. 친목개를 하시나 봐요. 이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안 하겠죠? 하셨어요. 개. 적발이 안 되겠죠. 아니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개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네. 순서대로 개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늦게 내신 분들이 저기 개돈 불이익 금액이 적고 거기에 이제 이자 상당히 더 증가되겠죠. 네. 예, 현재 세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에 의해서 증가된 자금, 그 소득은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개주 같은 부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개주를 하시면 네. 당시 다 돈을 모으잖아요. 네네. 모았다가 다시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또 대체도 하고 복잡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와 이 개돈을 관리하는 계좌는 분리시켜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돈이 입출금이 주어지면은 적요란에다가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써서 관리한 흔적들이 남아 있으시면 예 그게 개돈으로 주급되고 주고받았다 한다면은 예, 사업용 거래에서는 제외가 되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현금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그렇죠. 되신 분들은 네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국세청에 FIU라고 해서 예 거기에 통보가 가니까 또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나무 돈을 갖다가 옮겨서 내가 받았다가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했는데 예, 국세청은 그게 무슨 돈이 왔고 무슨 돈이 나간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현금 거래가 좀 있는 것들은 거래 시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고 개로 인하여 불려진 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하시는 개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개주. 예, 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런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데 관리는 좀 잘해야겠다. 관리를 잘못하면 네. 또 문제 없던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명단 관리 잘하고 네. 통장 분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개돈 안 떼이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질의응답 받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또 깊이 있는 답변이 나와서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세법은. 예. 다음 질문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예. 이것도 흔히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하늘나무숲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부부간 전세금 때문에 계좌이체한 것도 나올까요? 하셨는데 네. 아마 소장님은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이게 한 몸이니까 일심동체니까 부부 돈은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6억인 걸 보면 네. 부부간의 돈 거래도 이제 증여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전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부는 이제 우선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사용되는 금액들 여기에는 그거는 특별하게 계좌를 관리 안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생활비로 쓴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산이 형성되는 것 이거는 부부 별산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의 원천을 갖고 따져 보셔야 돼요. 예, 그 원천으로? 돈의 원천이 자 돈이 이제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다 돈을 벌고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전업주부인데 남편 월급을 모아서 전세 계약을 맺는데 그 전세 계약자 명의가 아내가 돼 버리면 예, 그 전세금의 채권자는 예, 아내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돈의 원천은 남편이 돼 버린다는 거죠. 네. 예, 그때는 이제 그거는 증여가 돼 버릴 수가 있죠. 증여가 될 수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천에 따라서 계약자를 맺어주시고 네. 만약에 6억 범위 내에서 들어온다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벗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아파트를 사는데 20억짜리 샀어요. 네. 이제 부부 공동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렇죠. 들어갈 때. 네. 근데 10억에 대해서 원천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전세금이 5억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전세금 5억을 써먹는다고 이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겠죠. 5억도 부족한 거는 남편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세금 5억이 원천이 누구 거냐 이거지. 그때는 증여세가 문제가 안 돼서 넘어갔다가 할지라도 그때도 남편 돈이었어요. 그러면 10년 이내 건 합산돼 버리니까. 네. 예, 전세금 5억에다가 뒤에 아파트 살 때 또 남편이 남편 증여한 돈. 거 5억을 합산해서 10억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나 전세계약서 있었으니까 그때 나는 인정받았어.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가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간 것이지 예, 국세청에서 인정한 게 아닌데 그걸 인정받은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계약금 5억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럼 남편 돈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합산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원천을 갖고 따져줘라. 원천. 네. 이게 이 핵심이 돈은 원천이네요. 돈은 원천이 어디냐 이거지. 아내가 뭘 매각한 자금에서 왔거나, 소득에서 왔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이 왔다면 당연히 아내 거로 계약을 맺어도 문제는 없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남편이 번 돈을 자기 명의로 통장에서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원천은 남편 돈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어디까지나 남편으로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이제 원천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네.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맞벌이가 아니라 뭐 네. 저처럼 이제 혼자 이렇게 한다라고 네. 하면 네. 부인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기보다는 돈 버는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거고 맞벌이를 하거나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네.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이제 않는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아내가 가서 계약을 할 때도 명의자는 남편 명의로 하고 네. 계약자를 대리계약자 해서 아내 명의로 써서 본인이 서명해서 그 계약서가 유효하도록 만드는 거는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데 계약 당사자, 채권자가 전세 계약자가 남편이 돼야 될 거를 아내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돈을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자산 형성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확실하게 네.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진지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명의를 남편 명의로 안 하고 아내 명의로 했는데 네. 그 돈의 출처는 아내 거란 말이에요. 못 밝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내 상속세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계약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네. 그러니까요. 조사가 안 나와더라도 상속이 개시돼 버리면 나중에 전세금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국세청에서는. 근데 계약자를 못 바꿔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못 바꾼다고요. 그때는 그것이 상속수단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생활 속의 세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진짜 우리 방송하기를 잘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러면은요, 저는 바로 그 내용을 응용한 문제를 하나 있어요? 풀어보고자 네. 합니다. 네. 비슷한데요. 네. 남편의 30년 월급을 그러니까 아내 명의의 저축 예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단독 명의로 계약을 하고 돈을 아내 통장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증여세 나오나요?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원리를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안 나온다. 오호. 그거 안 나올겠죠. 원천이 남편. 맞습니다. 안 나온다. 네. 맞아요. 네. 제대로 공부하셨고. 통장 명의는 누구로 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다. 이것도 차명으로 해놓으면 증여가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한 공동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금은 누구 명의로 해나 부부간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아내 거라고 해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버리면 안 되지만은 원천이 남편 거였기 때문에 남편 단독 명의로 해서 구입했다면 증여가 아니죠. 아내 통장이라고 해도 아내 돈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 돈이었군요. 국세 쪽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장 명의가 그렇군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원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천이 더 중요하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네, 이분이 월급 명세서로 소명되나요 하셨는데 소명할 일이 있나요? 소명?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소명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요청도 안 되겠지만은 요청 나오면 다 계좌이체 돼가지고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입금된 입금된 거, 와이프 돈을 통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본인이 하는 거. 저축을 해놨을 테니까 다 소명이 될 겁니다. 네. 야, 참 이게 응용까지도 이렇게 하는 원천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고요. 그러네요. 또 다양한 질문 또 더 네.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네. 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13억 로또의 주인은 이러면서 그런 로또.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쁜 그런 사건으로 좀 발전한 그런 금액을 가지고.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시잖아요. 내가 로또 상상하죠. 1등에 당첨된다면. 저는 항상 상상을 네. 하죠. 그러니까요. 당첨되면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을 하는데. 로또 관련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또 당첨자는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나요? 당첨자 예금 거래를 들여다보겠죠? 하셨고요. 네. 또 로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 상상 정말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걸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 금액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로또 걸리면 뭐 세금 떼고 받는다라는 네.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200만 원까지는 면세고요. 200만 원요? 너무 200만 원 넘어가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예, 3억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네. 22% 22%. 지급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를 하고 맞네요. 그다음에 3억이 초과되는 것은 33%. 아.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라 해가지고 네.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안 시키고 여기서 그것만.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또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래요. 복권에서. 예. 복권 당첨되면은 일본요? 예, 세계적으로 부가는 나라가 있고 부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요? 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조금 더 우리보다 세율이 높고요. 높고 높아요? 사행성 때문에 네네. 예,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은 이제 꿈에다는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꿈. 이게 이제 그냥 이 꿈이라고 하고 예, 세금을 복권 면제 있겠네요. 예, 해주는 예, 일본에서 그런 복권을 사야 되고. 예,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권 당첨되면 똑같아요.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이제 직계 좀비속가는 5천만 원까지 징역세가 없잖아요. 네네. 그 범위 내까지만 괜찮은 거고 특별히 복권 당첨된 금액이라 해서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돈이다. 그렇습니다. 예. 내 자녀들한테는 2천만 원, 5천만 원, 부모님한테 5천만 원, 형제간한테는 1,000만 원씩. 형제는 1,000만 원씩.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기준이 정해졌어. 내가 로또 1등 되면 형제는 1,000만 원, 자녀는 5천만 원. 예. 그럼 부부는 6억까지 공제니까. 6억까지 가능하죠. 예. 그거는 곤란할 것 같은. 그럼 주변에 이제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밖에 그렇지, 못 그렇지. 줘. 이거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없지 않니? 네. 좋은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첨이 되고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제 당첨되고 신고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자동으로 그럼 세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세금 떼고 나옵니다. 월급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천 징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밌네요. 네. 또 다른 또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질문이 있을까요? 한나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나님이 차상위 1인 가구시래요. 네. 그런데 자매 간의 계좌이체 얼마나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형제끼리 네, 그렇죠. 여기는 그냥 차상위 뭐 1인 가구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1인 가구라 해서 네.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제한 규정은 있어요. 무슨 복지를 준다고 해서 개인 간 사인 간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특혜가 똑같아.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매 간 계좌 이체는 얼마가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는데 문제는 증여면 증여세 내야 되고 네. 돈을 빌려줬으면 차용증서를 쓰고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 돈의 용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고, 예, 계좌 이체는 제한이 없고 계좌 이체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빌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단지 계좌 이체를 했으면 그 용도가 뭔지 그 용도에 맞게 아까 말한 대여 빌려줬으면 차용증을 써라. 그래서 그 차용증 서식에 맞게 써놓고 그다음에 언제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예, 그런 근거들을 놔두면 계좌이체 금액이 얼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이 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자매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겠지만 증여를 해줬다면은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으면 1,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많이 준다면 증여세 또는 빌려줬다면 차용증 반드시 좀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네. 세법은 무조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확실한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한 개만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또 또 풀어보겠습니다. 응용 문제 있어요? 예. 네. 가족 간 좋습니다. 이체와 관련해서 응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활님께서 가족 간 1,000만 원만 넘지 않게 이체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풀어볼게요. 부부 간 6억, 그리고 형제 자매 간 1,000만 원, 자식한테 5천만 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그 제가 지난번 영상 저희 방송할 때도 생활비 소비는 괜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꼬박꼬박 이체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유롭게 헐헐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셨나 봐요. 몇 개월 단위로 주면 될까요?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증여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자식한테도 그렇고 부부는 친척 간에도 사실 뭐 동거 용돈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이상이 되면 뭐 어떤 체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조금 이분은 네. 뭐하고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현금 거래할 때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통보한다고 해서 예, 그렇죠.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입금했을 때에 예, 금융분석원에 통보가는 그 그렇죠.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게 1,000만 원인데 가족 간에 1,000만 원만 넘지 않게 이체하면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럼요. 가족 그럼 500만 간에 원 이체한 금액이 예.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치료비라든지 네.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은 가격 제한이 없죠. 금액 제한이. 네. 생활비야 다 쓰는 용도가 다르니까 쓰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쓸 거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쓸 수도 있고 1,000만 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돈은 생활비는 예, 비과세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 거기에다 사용을 해버리고 남는 돈을 안 남기시면 요거는 증여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이체를 받든 현금으로 받든 예, 그 생활비 용도로 나갔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체를 받아서 꼬박꼬박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을 사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저쪽에서 모아놨지 않습니까? 자산이 형성이 예, 됐다. 그때는 돈을 100만 원씩 모았던 뭐 매일 뭐 했던 두 달에 한 번 했던 한 달에 한 번 했던 일주일에 한 번 했던 모아진 돈은 증여예요. 그게 10년 단위로 파악을 해서 10년 단위로 파악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10년마다 다 모아진 돈을 합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동일인한테 받았을 때 동일인한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인이에요. 네. 부모는 할아버지한테 받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동일인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예. 10년 단위로 여기 저기 몇 개월 단위로 주면 괜찮냐?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합산이 돼 버리니까 예. 횟수 제한 없고 기한 제한 없다. 그래서 생활비나 용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명목이 아닌 자녀가 받아서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을 구입하거나 또는 투자를 한 데 사용하면 그거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여기서 질문요. 네. 만약에 그러면 남동생한테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 10년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남동생한테 너 꼬박꼬박 이거 정기 예금에 넣어놨다가 장가 갈 때 써라 이러면서 네. 줬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동안 다 준 돈이 1,0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제 100만 친인척 원씩? 관계는 네. 1,000만 원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서로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1,000만 원 줬다 하더라도 네. 증여세 공제 이하니까 세금은 없죠. 그럼 만약에 조금 넘었어. 5천만 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내야 그러면 된다. 1,000만 원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받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렇다. 원칙적으로 받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돈을 남김없이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이게 용돈 좀 괜찮네. 모아라고 하면 절대 모으지 않고 다 쓰더라고요. 네. 우리 애들이 세법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현명해요. 같습니다. 네. 이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네. 질문은 이게 우문형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팩트, 굉장히 무겁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보면은 또 있어요?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또 댓글을 달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칭 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네. 또 질문에 질문이 계속 파생돼서 나가는 그런 심오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상거진님께서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와이프 차 사준다고 1억 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와이프 차 사줄 수 있지. 일단 그 와이프 부분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 자주 하면 안 여기. 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 예. 나는 왜 안 사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1억짜리 차. 네, 어쨌든 1억짜리 이런 질문이 좋습니다. 올라왔더니 네네. 거기에 포토맥님께서 그냥 내 계좌에서 차
이 구입처로 입금하면 된다. 오, 이분 자신 있네. 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고 그다음에 네. 탑님께서는 부부간 6억 증여 가능해요 라면서 다소 좀 이거는 좀- 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네. 답변을 주셨고 네. 그리고 승호박님께서는 새 차 생김 이게 제일 현실적인데. 와, 그러니까요. 예. 세금 내도 좋아. 네. 뭐 이런 건데 일단 차 사줄 수 있죠. 네, 차 사주는 것은 가능한데요. 네네. 우리가 경제 공동체에서는 차 명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이용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 네. 이거는 내구성이 있는 자산이긴 맞지만 소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사가지고 가족 전체가 이용한다면 그건 아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 명의는 그렇다고 차를 부부간 공동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단독 명의로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와이프 이름을 그래서 할 차 수도 있고. 명의까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이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 차가 뭐 한 10억짜리 되는데, 아, 예, 완전 고가. 예, 네. 그리고 남편 차 따로 있고 자녀 차 따로 있는데 아내 차만 독립적으로 사용한 차다, 타는 차다. 그러면 증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1억짜리 사가지고 가족 전체가 같이 예, 운영하고 있는 차를 네. 예, 이거를 증여라고 보고 과세한 사례는 거의 없다. 여기 1억은 지금 첫 번째 괜찮다. 하시는 말씀, 내 계좌에서 차 회사로 바로 송금해도 줬다 하더라도 대금을 대납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적출되면 이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지. 가족끼리 사용하니까. 그럼요. 네네. 이제 그거는 돈을 직접 줬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예, 중요할 것 그럼 같습니다. 이거는 6억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과세는 안 해요. 국세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예, 네. 국세청이 보고 와서 보고 아까처럼 고가를 아내에게 사줘서 아내만 단독으로 찬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가족이 공동으로 타는 차를 예, 아내 명의로 했다고 그래서 그건 증여라고 그렇게까지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사면 또 국세청이 뭐지?라고 이제 조사가 할 수도 있을지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차, 고가 수입차를 고가 수입차. 예, 타시면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로 세무조사를 하면은 네.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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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수입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에서 국가에다 제소를 하죠. 아, 불공정이죠. 예. 걱정하지 말고 차 네.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주고 남편도 한번 몰아보게끔 예, 같이 타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셨는데 그 안에서도 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토리아리님께서 남편이 벌어서 아내 통장에 입금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저축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사는 거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셨어요. 주변에도 보면은 남편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아내 명의로 많이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더니 블랙울프님께서 나름대로의 답을 주셨습니다. 생활비는 되지만 투자로 넘어가는 순간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볼까요? 말이 맞지 않을까요? 네, 네, 상당히 좀 기본 지식이 되신 분이에요. 아, 네, 블랙 지금 오. 말씀대로 생활비로 다 사용해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투자로 해서 자산 형성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때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 명의가 누구 명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이 번 돈에다가 가지고 아내 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자체가 자산 형성 자체가 증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자산 형성에 이제 기회가 되면 문제가 네. 될 수 있다. 네. 돈은 다 써버려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은 아내 명의로 했다고 그래서 요걸 문제를 보관은 삼지는 문제가 않아요. 되지 않는데. 그럼요. 그거는 관리 차원이잖아요. 관리 차원이다, 이거는 차명 그죠? 주식인데 네. 예, 차명 예금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주식 같은 거는 나중에 배당이 나오면 주식 명의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 신탁이 돼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의 신탁을 인정을 안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명의 신탁하면 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꼭 명의 신탁이다 싶으면 명의 신탁에 대한 약정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 해서 명의 신탁 사실을 확인시키고 한다면은 이제 인정이 될 수는 있겠죠. 부부간에는 부동산도 명의 신탁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표현을 하고 공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 문제 생기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명의 신탁 자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공부한 게 원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원천을 그냥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를 하거나 자산 형성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네. 명의 신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제 저희가 싶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남편이 본 돈으로 예, 아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금액이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커요. 아,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 돈이 아내 통장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 통장이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사실은 돌아가신 남편이 채권자인데 그렇죠. 아내가 채권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증여했다고 보거나 네. 실제 이 빌려준 사람이 남편 거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이것도 복잡하군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이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남편이 돈 벌어서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고 조사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냥 생활비 사용하는 건 괜찮다. 원천이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고 지금 싶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와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10년 동안 뭐 합산을 해서 하고 뭐 입출금 내역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혼인신고랑 결혼식이랑 그 시기가 다르신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혼 혼인신고 안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 기준으로 저희들은 법률원이라서 하나요? 네. 법률원 관계 갖고 따집니다. 혼인신고인가요? 혼인신고 된 날로부터 따져요. 부부관계를.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냥 사실혼 관계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 이전에 돈이 오간 것은 그냥 부부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개인간의 증여가 거거든요. 이루어졌으면 유급 공개를 안 해줘요. 그거는. 아. 예. 각각 집에 한 채씩 있어도 그거는 일시적으로 타인간의- 또 비과세를 봐줘요. 아. 예, 부부가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 예. 우리 세법은 법률론으로 판단한다. 아, 혼인신고를 해야만 유급 공제를 받을 수가 네, 있다는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별거를 해서 따로따로 산다 하더라도 네. 예, 이혼을 안 하고 법률론 관계에 있으면 그거는 부부예요. 아. 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예. 좀 복잡하네요. 이게 법률혼이고 또 뭐지? 상속 같은 경우는 또 사실혼 인정되는 아, 경우도 그거는 사실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는 아, 것이지 기여를 인정해 주는 상속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혼 그렇군요. 관계는. 아, 네. 기여를 인정해 준다. 네, 네. 혼인신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서 유산세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속세를 유산세로 개편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길래 관련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고 상속인 계좌 10년치를 탈탈 털어서 세금 매긴다고 하던데요. 하셨어요. 이건 뭔가요? 유산세. 이건 무슨 유산세라는 네. 개념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중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속 재산을 아버지 기준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100억이다. 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네. 공제를 하고 네. 세율을 적용해. 이게 유산세 체계라고 그래요. 남긴 상속. 네. 이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억이다.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과세한다고 그래서 유산세 체계라고 그러고 네. 유산 취득세 체계는 네. 상속인들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가 다른 달라.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자녀가- 5명 있어서 어. 20억씩 각각 받아갔다. 예. 그러면 5명이 100억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유산 취득세 계통은 자녀들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20억. 아. 2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낮아지겠죠. 네, 아. 그렇죠. 물론 공제액도 그렇군요. 변동이 생기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상속인 계좌 10년치를 탈탈 털어서 세금을 매긴다. 물론 지금 유산세 책에서도 상속인 일정 금액 넘는 분들은 상속인 계좌를 열어봐요.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그 대신 상속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거 계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인 재산까지는 다 면밀히 안 보죠. 근데 유산 취득세로 가면 상속이 10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은 있죠. 아.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좀 집 사는데 도와줬어요. 네. 그럼 조사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동안에 부동산 사고 뭐 투자하고 돈 번 것까지는 세무조사가 확대가 안 돼요. 예. 돈 금전 거래가 되는 것들만 지금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산 취득세로 가면은 재산이 늘어난 것, 불어난 것이 어떤 경위로 불어나는지까지 조사할 확률이 높아지죠. 더 그래서 꼼꼼하게 네, 아무래도 하겠네요. 세금은 낮아지지만 예, 전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세무 조사는 심도가 더 깊어진다고 봐야죠. 심도는 깊어지니까 네. 준비는 더 철저하게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예, 말씀 예. 한 번 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사실 이게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법률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상속인과 피상속인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상속인이 자녀고 예,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용어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한 번 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산 취득세로 개편이 아직 된 건 아니죠? 올해는 도저히 뭐 안 되고 내년에 해보겠다고 아마 지금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네. 아마 제안을 국가에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맞습니다. 되는 지금 거죠. 올해 세율 체계도 지금 변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 세법이 개정되는 거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준비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바꿔놔야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시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2, 3년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상속세도 우리가 이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제 후배 중에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아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낼 수도 있냐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은 네. 되고 네. 있습니다만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네. 개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배분이 댓글을 쓰셨나 봐요. 아, 설마 진짜? 성함이 김봉주님은 아니시죠? 아 이게 가명으로 네. 쓰잖아요. 지금 닉네임 김봉주님께서 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야? 하시면서 네. 뭐 상속세다, 증여세다, 뭐 이런 공산당 같은 법이 있나?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화가 좀 나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더니 진지하게 받아주셨어요. 공산주의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분은 핀 것 같아요. 네.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죠.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진짜 티네. 네. 댓글을 달아주셨더니 또 거기에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정크보이 에이스님께서 중국은 그 증여세 상속세가 없어서 이상한 구실로 트집 잡아서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나마 세금 있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굉장히 진지한 네. 댓글이 네. 굉장히 이게 질문은 굉장히 좀 가볍게 했는데 댓글은 굉장히 진지하게. 진지한데 네. 공산 같은 법이 있나 했지 공산당은 공산주의라 말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댓글을 이렇게 진지하게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중국은 원래 상속세 관련된 법은 있어요. 아 법이 있어요.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상속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지금 부가 너무 불균등이 오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지금 부와 소득을 집중하다 굉장히 보니까 심각하죠. 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은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트집을 잡아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실제 사법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과세예요. 예, 아, 가서 세수가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가서 그냥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뭐가 좀 하나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적당히 세금 내주면 봐주고 아직도 그런 관행이 있다고 그래요. 또 관심을 하는 것도 있고 예,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치 않은 것을 여기서 예, 그렇죠, 발표할 그렇죠. 수는 없고 맞습니다. 하여튼 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예, 지금 하여튼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해는 되죠. 중국도 최근에 예. 한 30년 동안 갑자기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 자산 형성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세를 이미 도입을 했거든요. 아, 이미 도입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율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지만 네. 거기는 55%잖아요. 예. 그런데 공제가 기본 공제가 약 50억까지가 거의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예, 실효세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실효세율이 높습니다. 우리도 기본 공제는 이제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생각도 공제를 듭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부 안보다는 어쨌든 간에 예, 여야 합의해서 공제액은 현실화 시켜줄 것 같은데 세율은 야당에서 아직까지도 좀 반대한 것 같아요. 부자 감사를 해서 세율을 40% 낮추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저는 적어도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좀 반영이 맞습니다. 좀 되면 명목소득에 좋지 대해서는 않을까. 예,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학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2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은 저는 개념이 자체가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좀 물가 상승률은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논란이 있었던 것이 김태호님께서 가족끼리 계좌이체 저희가 앞서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요. 그렇죠. 계좌이체는 세무조사 안 나오는데 부동산을 사는 순간 똑똑 반가워요 이렇게 망치 들고 찾아온다고 글을 좀 남겨주셨더니 거기에 댓글로 현금은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직방임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의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오나트님께서도 집만 안 사면 세무조사 당할 일 없음. 집 잘못 사면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는다고. 여기에 또 보미님께서는 집 사면 랜덤으로 한다는데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는지 혹은 집 사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고 이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네요. 아,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은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거기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 갖고 있는 개인 자료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다른 어디보다도 국세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내가 벌고 있는 소득 모든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뭐 사면 다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고 뭐 현금영수 사용한 것도 데이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과 소비한 돈을 다 정산을 해보고 자산 증가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원천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5년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났을 때 일정 금액 차이가 나면은 그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특히 이제 투기 거래를 지금 단속하고 있네. 투기 지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이 비조정지역 경우에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 한국감정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은 소명 요구를 해요. 거기서 소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의심이 거래가 되면은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받아서 국세청에 또 분석을 해봐요. 과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분석을 해보다가 그때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집 샀다고 부동산 샀다고 막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여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세무 신고를 할 때는 옛날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사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려면은 투자도 하려면 내 이름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더 내려고 노력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오셨는데 저 젊은 친구인데 노래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현금 받는 금액이 꽤 큰데 지금 신고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3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더 내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우니까 미리 그래서 지금 증빙을 하겠다. 10년 뒤에 내가 20억짜리, 30억짜리 사야 되는데 5년 안에 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좀 도움 받아서 증여 받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서 그다음에 이익금 발생하면 그 금액에다가 다음에 얹어서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 원스톱 이렇게 스텝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덜커덩 20억, 30억짜리 부동산 사면 거의 세무조사 나오다가 부모님 돈이 이제 또 섞여 들어오잖아요. 잘못하면은 부모님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와. 왜냐하면 부모님 또 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냐는 걸 또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소득 신고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뭔가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 있겠지. 해서 그렇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막 지금 나이가 30도 초반인데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무조사 소득 금액이 전부에 비해서 2, 3억도 안다는데 부모님한테 빌리고 대출 받고 전세금 해가지고 30억짜리 사고 이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나 세무조사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무슨 4억짜리 5억짜리 사는데 내 소득이 3억 있다.
그런 거는 조사할 그거는 리가 문제되지 없죠. 않는다. 그럼요. 그럼 내 사이즈에 맞게 내 체격에 맞게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그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국세청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네. 강남에 원베일 60억 아파트를 내가 계약했다라고 하면 제가 국세청이라도 안 아니, 이 들여다보죠. 친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돈이 어디서 들여다볼 수밖에 꼼꼼하게 없을 보죠. 것 같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랜덤은 절대 아니다. 국세청은 랜덤으로 짜습니다 근거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의심스러울 가지고 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게 본인이 뭐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처 증빙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코인 관련된 댓글도 있어서 그럼 하나 볼까요? 좋아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하나에 1억씩 하잖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투자 수단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사실은 댓글을 좀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약간 좀 암흑의 경로로 접근을 하셨어요. 비트코인을 사서 아들 지갑으로 전송을 해서 현금화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거 코인 국세청이 알지 않을까요? 내 돈을 비트코인을 사서 아들 지갑에 네.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 지갑이라는 게 아마 이 코인 지갑인 것 그렇죠, 같아요. 코인 지갑이죠. 네, 코인 지갑에 넣고 그걸 나중에 출금을 해서 아들한테 보내게 되겠죠. 이 거래를 하면 적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자금 출처로 써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켜서 돈을 인출한 금액은 확인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서 아들한테 넘겼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짜리를 그렇겠네요. 이 넘길 때. 네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샀던 자금 원천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내가 돈을 번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그럼 그때는 증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할 때에 비트코인을 줬어요. 근데 이걸 1억에 팔았어요. 네. 그럼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소득이 나는 것은 그쵸. 세금을 아직 과세를 못 해요. 아. 여기는 과세가 안 시세 돼. 차익은 과세를 안 하지만 못하는 지금 거군요. 5천만 원짜리 넘겨줄 때 아. 요거는 증여잖아요. 이때 증여세는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넣어줄 때 아버지가 넣어줬는데 이 돈의 원천을 못 밝히면 그거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를 받는 거고 이 증여 시점하고 현금화 시킬 시점에서 가격에 변동이 생겨서 시세차익이 난 것, 요거는 세금 과세를 안 한다. 네. 그렇게 올라갈 이해를 것 하시면 같으면 네. 증여세 내고 주고 나중에 올라가는 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다는 건데 그래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상속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시드머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상속을 많이 한단 말은 네. 표현이 잘 안 맞고. 아, 왜냐하면 증여. 그렇죠. 나 그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증여를. 증여. 아, 떨어질 때 증여를 다시. 좋습니다. 이게 네. 흐름 자체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슈퍼님께서요. 기업은 그렇다 치지만 개인이 자기 돈을 쓴다는데 이 상속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예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이것이 인권 침해인 것인가? 자기 돈을 네. 얼마나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쓰는 데는 상관없어요. 네. 예, 남을 주든지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법에서 과세 요건에 맞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지 소비하는 데다 세금을 매기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자산가들이 고액으로 소비를 높여서 쓰는 것은 세법에서 타치하지 않는다. 예, 다만 그러면- 지금 저 부영의 우리 회장님이 친구들한테 맞아요, 막 맞아요. 1억씩 줘버렸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증여세 다 그렇죠. 부과했잖아요. 아, 그 증여세 부과했어요? 다 부과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5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친구들한테 증여한 거 다 합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매겨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1억 줬을 때는 세율이 10%지만 네. 그것이 이제 100억을 줬다 그러면 50%가 되니까 50억 세금을 자녀들이 물게 되는 거죠. 아, 그 세금을 정확하게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도 기부금은 소득 공제해 주잖아요. 예. 해주죠. 그리고 제가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공식적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공식적인 단체라 해서 거기가 이제 보통 지정 그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요. 네. 예, 거기서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면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런 단체들- 곳이 아닌 곳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해줘. 교회 같으면 교회는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예, 인정을 해주는데 예, 나머지는 다 그렇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증여세는 따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자기들은 고유 목적 사업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자체가 면제가 되죠. 아, 그거는. 면제를 해준다. 예, 우리는 국가가.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세금 감면해주고. 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네, 하는 대부분 거거든요. 다 그 지정 단체들이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아무래도 좋아요. 가족 간에 이렇게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으셔서 전체적인 댓글 비중 가운데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차용증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차용증 부분 증거를 남겨놓아라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좀 잘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족끼리 돈 오갈 때 차용증 안 쓰면은 이 증여세 폭탄 맞는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비대면으로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를 아마 사용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 소명 자료 제출했는데 작성 일자하고 시간이 다 있어서 굉장히 편해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도 요즘 많나 봐요. 이게 국세청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 뭐니 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일반 기업체가 영리 기업으로 요거를 그 회비 개발한 받고? 것 같아요. 오, 예, 작년에 아이디어 아마 좋은 것 예, 같은데요? 작년에 이것이 런칭이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분실 염려도 없고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전산 발급 날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작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금이나 이자 반환 시기를 되면은 또 사전에 알려주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얼마 몇만 원, 2, 3만 원? 그 대 발행하는데. 비용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정일자나 이제 공증받는 것보다는 싸고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는 비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것은 위변조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 아니고 제3자로 한다면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거자료로서 이제 훼손도 안 되고 분실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아,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우리가 이게 아이디어죠.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예.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모바일 맞아요, 차용증? 맞아요. 이런 차용증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왜 법적으로도 그 계약서 네. 서비스 해주는 앱 스타트업이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없었어요. 실제로 이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네. 어떤 양식을 어떻게 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왠지 뭔가 돈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세무사님 찾아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는데 모바일 차용증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이거는 이제 법적 서식에 맞게 네. 질문이 뜨나 봐요. 그럼 거기에 그렇겠죠. 답변을 달면은 법정 서식대로 다 작성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몇만 원 내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종이 그렇죠. 차용증.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도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혹시 압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시즌 2 또 그러니까요. 방송 한 번 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이 결론 흙수저 집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한번 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난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부모님 주신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방송처럼 또 댓글 저도 사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질문 못 드린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편 저도 같이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니마니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양한 도움되는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안수남 세무사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새로운 경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